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는 또 남 탓을 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당시 부속실장과 총리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보석신문에선 20분 가까이 발언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유치하기 짝이 없다. 1.8평에서 생존이 어렵다. 풀어주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곧 국회를 통과합니다. 2,300명의 검사, 7,800명의 수사관, 1년 뒤 뿔뿔이 흩어집니다.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싸늘합니다. 오늘 카카오 주가는 6%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1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네, 이 시각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 바로 국회입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의 문을 닫는 법안이 곧 표결에 붙여집니다. 무제한 토론을 이어온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정 기자, 표결을 하려면 필리버스터가 끝나야 하는데 끝났습니까? 어제 저녁 6시 30분쯤부터 시작됐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면서 강제 종결 표결에 돌입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재석연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만큼 종결은 예정된 수순이고요. 곧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불참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현재 19개 부, 3개 처, 20청이 19개 부, 6개 처, 19청으로 바뀝니다. 검찰청은 사라지고 신설된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기소를 맡게 되는데요.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눠서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됩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는 한편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되어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립니다. 나쁜 정부조직 개편이며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법안입니다.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법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통위를 폐지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임기 보장을 요구하면서 정권과 각을 세워왔던 이진숙 위원장이 당연히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인사를 쫓아내는 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여당의 입법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 쟁점 입법 외에 비쟁점 법안 수십 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겠다고 해서 국회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민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 뒤 사라집니다. 그 뒤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가 나눠서 맡습니다.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합니다. 10,000명에 달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검찰청이 실제 문을 닫는 건 1년 뒤입니다. 정부 여당은 유예기간 1년 동안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가다듬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9월부터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건 3개 기관입니다. 가장 논란이던 부패범죄 등 특수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하게 됩니다. 경찰청 국수보는 일반 수사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각각 맡습니다. 검찰이 맡던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검사 2,300여 명과 수사관, 실무관 등 7,800여 명은 각 기관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당 내에서 나옵니다. 그동안 검찰의 과오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두고 직무평가 등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기관이 없어지면 임명권자가 소속 인원들을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업무 실적, 징계 처분 이력 등을 따져 사실상 해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찰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아직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검찰개혁 강론도 남아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경찰에 맡기는 것이 맞겠구나. 더 이상 보안 수사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에는 보안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 경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수사 기소권의 분리,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듯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검찰개혁은 진영을 뛰어넘는 오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100여일 만에 검찰의 종지부를 찍는 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신설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야 합니다. 초반부터 검찰개혁을 외친 문재인 정부. 정작 정치 수사를 한다고 지목받던 특수부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남겨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나서 현재는 반대하는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조국 사태로 정권과 검찰 사이 갈등이 불거졌고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저항 선봉에 섰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늘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기조를 빠르게 지어나갔습니다. 정부 요직마다 검찰 출신을 포진시켜 검찰 공화국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권의 칼이 된 검찰은 내내 공정성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영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혜 출장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누적된 갈등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결말로 치달았습니다. 혼란 속 치러진 대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1호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 100여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서슬 펄었던 검찰청은 78년 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현재 검찰청사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표결이 끝나면 바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희고 짧아진 머리카락, 조금 마른 얼굴. 85일 만에 나타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그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특검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먼저 영상이 공개된 법정 안의 표정을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제1회 공판기일 절차에 한하여 재판의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수영복이 아닌 남색 정장의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염색을 못해 새치가 드러난 머리는 예전보다 훨씬 짧게 자른 모습입니다. 변호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인석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재판장을 향해 인사하고 자리에 앉은 뒤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왼쪽 가슴에 단 명찰엔 수영번호 3617이 적혀 있습니다. 2달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출석했을 때보다 좀 마른 모습입니다. 지난 7월 다시 수감된 후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다가 85일 만에 법정에 선 겁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 오늘 재판은 자신의 체포를 막은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이었고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씨 때와 달리 직업에 대한 질문은 생략했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방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심의 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법원이 촬영해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차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보석 신문에 대한 중계는 불허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선고가 중계된 적은 있지만 재판 과정이 모두 공개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이 오늘 재판의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남 탓을 했습니다. 자신은 무관하다며 당시 부속실장과 총리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탄핵 심판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무언가 논의합니다. 자신을 향한 카메라를 의식한 듯 발언은 되도록 자제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반이 지나자 입을 열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의 성격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단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직접 나선 겁니다. 한덕수 당시 총리가 문서 폐기를 지시해 대통령의 국법상 문서로 볼 수 없는 만큼 범죄가 아니라는 변호인 말에 재판부는 재차 질문합니다. 그 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그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변호인이 머뭇거리자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발언에 나섭니다.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부속실장이 담당자도 아닌데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자신이 질책했다는 겁니다. 책임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떠넘겼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변호인은 이런 발언에 맞춰 계엄 이후 선포문을 만들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강의구 실장은 피고인에게 별도 보고 없이 행정총괄인 국무총리의 뜻에 따라 이 사건 표지를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따른 부하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 탄핵 심판과 비슷합니다.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달 2일 윤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물으라며 옥중 메시지를 내고 태도를 바꾸는 듯 보였지만 형사재판 중계에서 드러난 모습은 탄핵 심판 때와 비슷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이렇게 남 탓뿐 아니라 내란 특검 탓도 했습니다. 특검의 기소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곧 법체계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부분 눈을 감거나 변호인과 귓속말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과 형사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헌법상 권력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는지 공소사실 후반부는 내란 이후 형사사법 절차 무력화 시도에 관한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종 기소에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 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권은 경호처 잘못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경호처의 경호 활동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대통령인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보여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체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 주장했는데 특검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어떤 법적 절차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막고 집행 공무원을 폭행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눈을 감거나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며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날짜를 10월 10일로 공지하고 주일에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저희 재판부에서도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주된 재판 기일은 금요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6개월 안에 1심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카메라가 빠지고 보석 신문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큰 목소리로 20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8평에서 서바이벌 자체가 힘들다. 풀어주면 건강을 챙겨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나자 카메라를 퇴정시켰습니다. 예,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보석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요. 사생활 노출 등을 들어 보석 신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 때 말을 아꼈던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가 빠지자 20분 가까이 발언했습니다. 목소리도 훨씬 커졌습니다. 1.8평에서 서바이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거나 변호인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운동이라며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 중앙지검장으로 있었다며 재벌 회장도 아니고 200명 가까운 검사들이 수사를 하냐고 따진 겁니다.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만한 건이냐며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이 있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란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에 이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걸 두곤 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게 검사 능력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재판 불출석은 내란 재판부를 탓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가지고 재판을 끈다며 구속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이 된다는 겁니다. 보석으로 풀어주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집도 가깝고 하니 보석해주면 아침과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겨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석방되면 재판에 임하고 아니면 거부하는 거냐고 다시 묻자 체력적으로 힘들다, 구속해서 사법 절차가 어그러지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재판에 불출석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을 건강 악화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에 나올 때 점심은 컵라면을 먹고 돌아가면 저녁 식사가 끝나 제대로 된 식사는 주말밖에 못한다며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증거인멸과 도망, 위증교사 우려가 있는 데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의 전 과정을 보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법원 방청석에서 재판을 취재한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처음 법정에 들어섰을 때 법원이 준비한 촬영 장비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방청석 맨 뒤 한가운데에 재판부를 향하는 카메라가 먼저 한 대가 서 있었고요. 방청석 맨 앞쪽엔 검찰, 피고인을 각각 촬영하는 카메라가 한 대씩 총 3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예. 법원이 고용한 촬영 전문 외주업체가 설치부터 촬영까지 담당했습니다. 이런 시도가 처음이다 보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생중계 방식은 아닌 시차 중계란 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보석신문의 중계는 허용하지 않은 점 등이 그렇습니다. 법원은 공판 과정 중에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기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바로 눈앞에서 봤잖아요. 내란 피고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85일, 2달 반 만에 공개된 모습은 생각보다 변화가 컸습니다. 염색을 못한 머리는 새치가 그대로 드러났고요. 살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여름 내내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면서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의자체에 들어올려 옮기려 했는데 안 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 모든 게 공개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외적으로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카메라가 있는 법정에서의 모습은 내란 재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가 내란 재판 때도 방청석에 있었고요. 그땐 텍스트로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한 시간보다 훨씬 긴 82분 동안 혼자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카메라가 비추자
발언을 상당히 자제했습니다. 카메라 비추니까 발언을 자제했다. 그 와중에 카메라를 의식했다는 얘기네요. 특검이 PPT를 띄워놓고 공소 사실을 설명할 땐 특검을 향한 방향이 아닌 앞에 놓인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특검 쪽으로 시선을 돌려 쳐다보거나 변호인과 대화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내란 재판에서 눈을 감고 상당히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그런데 카메라가 빠지고 나서 돌연 태도가 바뀌었죠. 맞습니다. 보석신문은 재판 직후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도 없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촬영 장비가 모두 법정에서 사라지자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건데요. 일단 목소리부터 크게 올라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혼자서 20분 가까이나 된 긴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건이냐, 유치하다고 소리를 높였고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스스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작아졌다면서 변호인 접견 이유도 운동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예. 불구속 상태일 땐 구속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나왔지만 구속되면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도 폈습니다. 여기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 재판부를 향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카메라에 담지 못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모습들입니다. 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네요. 앞으로도 재판은 중계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내란 특검은 일단 앞으로도 중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첫 재판도 중계 신청을 했습니다. 예. 특검법에도 보장이 됐기 때문에 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는 특검의 중계 신청을 거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향후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도 중계 신청을 잇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법정에서 방청석에서 재판을 취재해서 생생한 소식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통일교가 김건희 씨 선물로 산 그라프 목걸이의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 백화점에서 6,220만 원을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했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구입했는데 그 뒤 교회에서 돈을 보전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지난 2022년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씨 선물로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를 전달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영수증입니다. 22년 7월 29일 오후 4시 47분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6,22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전액을 갤러리아 상품권으로 지불했습니다. 목걸이를 구매한 사람은 윤 씨의 부인이자 당시 재정국장인 이모 씨입니다. 특검은 오늘 이 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인 이 씨로부터 목걸이를 전달받은 윤 씨는 같은 날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건진법사를 만나 건넸습니다. 윤 씨는 통일교 내부에 선교 물품을 구매했다는 명목으로 보고하고 구입 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습니다. 목걸이에 앞서 전달한 샤넬백 2개 역시 윤 씨 측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교단 쪽에 사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통일교 측은 재정국장 지위를 이용해 회계 처리해 교단은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윤 씨의 일기장 가운데 2022년 2월 8일자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가평 통일교 본부를 찾아가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한 날입니다. 이날 윤 씨는 일기장에 금원 TM이라 기록해둔 것으로 알려집니다. TM은 한 총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윤 씨는 한 총재 비밀금고에서 꺼낸 금품을 쇼핑백에 넣어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금원 TM은 돈의 출처가 한 총재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 총재와 권 의원은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쇼핑백에 들어있던 건 넥타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권 의원에게 세뱃돈 명목으로 100만 원가량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호남에는 불 안 나나.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가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영남 산불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와중에 의원석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민주당에선 발언자를 찾아 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로 26명이 숨지고 3,500세대가 이재민이 됐습니다.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지켜보던 피해자들은 두 손을 들어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의원석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망언을 한 게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이게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웃으면서 할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의 저희란 수준은 그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그랬다라고 하고 공개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 찾아 제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본회의 중 의원석에서 나온 말이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비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교섭단체 연설 중 정치인 처단 계획을 언급할 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를 하루 앞두고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명당에 돗자리를 깔아주는 수십만 원짜리 불법 아르바이트가 등장했고 프랜차이즈 카페 창가 자리는 20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오원석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한강변 잔디밭이 돗자리로 뒤덮였습니다. 나들이 용품이 펼쳐져 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저녁 한강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하루 전부터 자리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돗자리 위에 식탁, 의자와 같은 캠핑용 장비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강변에서 불꽃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인데 제 뒤쪽으로는 벌써 100m가량 돗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에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가위바위보 사다리 타기 게임 같은 거 해서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내일 새벽에 오려고 했는데 트위터 보고서 벌써 돗자리를 깔았다고 해가지고 좀 조급해져가지고 저도 먼저 왔어요. 매년 불꽃축제 전후로 벌어지는 혼란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앉지 말라고 통제하고 계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뭐 단속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다 보니까. 인근 식당은 음식값을 올렸지만 예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가격은 뭐 똑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가격이죠. 당일만 매년 항상 그 가격은 조금 금액 업돼서 풀코스 식사 18만 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도 창가 자리를 20만 원에 팔았지만 예약 시작과 동시에 모두 팔렸습니다. 한강공원 주차권에 웃돈을 붙여 판다는 중고거래글은 올해도 등장했습니다. 명당 자리를 대신 맡아주겠다며 수십만 원을 달라는 일종의 대리 알바를 하겠다는 이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자리 선점 알바는 공공장소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편하게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아파트 베란다, 그다음에 뭐 주차장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은 좀 불편해요. 내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축제 현장 인근 도로는 차량이 전면 통제됩니다. 서울시는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경찰도 기동대 37개 부대 2,200여 명을 투입해 현장 관리에 나섭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변신을 했는데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사용법이 복잡해지고 사진 한 장만 올려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겁니다. 업데이트 전후로 앱을 되돌려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차례로 업데이트를 시작한 카카오톡. 가장 큰 변화는 친구 탭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렬한 친구 목록 대신 친구들 프로필과 게시물을 타임라인으로 볼 수 있게 바꿨습니다. 마치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용자들 불만이 빗발칩니다. 카카오톡은 뭐 교수님이라던가 다른 좀 공적인 분들이랑도 같이 보는 데라서
약간 이제 카톡에 프사를 올릴 때 부담스러워진 것 같긴 해요. 카카오톡은 조금 업무적인 느낌이 강하게 썼었는데 그렇게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조금 자신의 모습을 너무 노출시키는 느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기능을 넣으려다 보니 이용도 불편해졌다 말합니다. 새로 도입된 쇼폼 기능은 아이들이 너무 노출될까 학부모 걱정이 잇따릅니다. 화면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쓰기 너무 불편한 것 같고 20대인 저도 불편한데 다른 노인분들이나 핸드폰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시지 않을까. 이용자들은 업데이트 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롤백 방법까지 찾는 상황. 심지어 카카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발자는 시키는 대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업데이트는 특정 인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카카오 주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 피드백과 반응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기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상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자 얼굴도 모르는 상인에게 분풀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골목에 한 여성이 서성입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 아래로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거꾸로 든 흉기입니다. 한 남성을 따라가며 지켜보더니 자리를 옮깁니다. 여성은 곧바로 다른 속옷 가게로 들어갑니다. 전남 순천에서 20살 여성이 홀로 있던 60대 여성 상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제 저녁 7시쯤입니다. 여성은 시장 한복판 가게 안까지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소리 질러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미 이제 차량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 상문이 못 가게 이제 잡고 있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은 어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버스를 타고 와 시장 안에서 20여 분 동안 범행 대상을 찾았습니다. 거기도 그 대상 찾으려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제 여자 혼자 있으니까. 난데없는 흉기 난동에 시장 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기 사람도 다 놀랐어. 완전 거기 여기 완전 피가 번화번복이 됐었는데. 경찰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출근길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입을 수건으로 막고 집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건데 이 가해 남성은 이웃에 살던 주민이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길로 경찰차들이 들어옵니다. 경찰관들이 곳곳을 살펴봅니다. 지난 23일 오전 7시쯤 한 여성이 다급히 파출소로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납치를 하려고 했다며 직접 신고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7, 800명 되는 것 같은데 경찰들이 여기 많이 왔었어. 범인은 피해 여성과 같은 건물 1층에 살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출근하는 피해 여성의 입을 수건으로 막고 끌고 가려 했는데요.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달아나 인근 파출소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동선을 파악해 3시간 반 만에 중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남성에 대해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해 다음 주 초쯤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시설 중 하나인 정부 세종청사가 인화물질을 들고 몰래 침입한 50대 남성에게 뚫렸습니다. 보안 검색대와 보안 직원들이 있었는데도 버젓이 방화 도구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선풍기가 돌아가는 사무실 앞에 기름 제거용 흡착포가 널려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 장관실 앞입니다.
청사에 몰래 침입한 50대 남성이 어제 오후 5시 53분쯤 여기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2년 전부터 민원을 넣던 안전화 업체 대표였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바로 체포됐습니다. 정부 세종청사는 대통령실과 같이 국가보안 등급 중 가장 높은 각급 시설입니다. 허가받은 사람만 얼굴 인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보안 검색대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인화물질이 담긴 생수통 3개와 부탄가스, 토치를 들고 6층까지 들어갔습니다. 남성은 외부 검문소에서 자신이 민원인이라며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곳 출입구를 통해서 보안 검색대 앞까지 들어갔습니다. 남성은 구석으로 가 유리로 된 차단벽을 뛰어넘어 계단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생수병 저기 500ml짜리 네. 30대 묶음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쪽에 저기 좀 적재돼 있었는데 그걸 밟고서 올라간 거죠. 청사관리본부는 입간판 여러 개가 보안 직원 시야를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마약에 취한 20대가 보건복지부 담을 넘어 청사 내부를 활보했습니다. 남성이 다시 담을 넘어 빠져나갈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년 뒤 검찰청은 문을 닫습니다. 신설될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수사를,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기소를 맡게 됩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려를 밝혀온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조금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했고 형사사법 시스템 공백 없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세계 금융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 증권거래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며 한국 주식시장에 과감히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곳곳에 태극기가 걸린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이재명 대통령이 종을 울리며 이날 뉴욕 증시가 열렸습니다. 이어진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로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을 꼽았습니다. 휴전 중인 나라인데 또 군사 밀도도 높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좋은 주식이라고 사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물적 분할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맹이가 싹 빠져나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미국과 보조를 맞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할 테니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가 ICBM 개발, 또 해외 핵물질, 핵탄두 수출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냐.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보기엔 유일하다. 또 주가 조작에 엄정 대응하고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금세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또는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우리 주식시장이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하며 모건 스탠리의 회장을 찾자 주변에선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한술 더 떠서 3,500억 달러보다 더 내놓으라. 우리를 향해 던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주장이 점입가경입니다. 미국 언론은 백악관이 협상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를 선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현금 투자가 관세 인하 전제 조건이란 걸 거듭 강조한 겁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며 합의 여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강경 입장을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이미 합의된 내용을 바꾸려고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관세 합의 당시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대출과 보증 중심의 간접 투자로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캐시플로우, 즉 현금 투입이란 표현을 꺼내며 더 많은 자금이 현금 형태로 제공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말하는 캐시플로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들이 이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에퀴티에 가깝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협상에선 투자 액수를 더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트링 미 상무장관이 일본에 5,500억 달러 투자에 가까워지도록 증액해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협상단 측은 이와 같은 증액 요구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이 사실상 협상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는 한국 측 불만을 전하면서 양국 협상이 불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의 한마디는 오늘 우리 증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코스피가 3,4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넉 달 만에 다시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중심엔 우리 GDP의 20%에 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이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4% 넘게 급락하며 3,400선을 내줬습니다.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1조 원 넘게 우리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간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하락이 가팔랐고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균열이 생기는 건 아니냐는 우려로 조선주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4달 만에 다시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직접적인 요인은 3,500억 달러 관련된 갈등에서 보듯이 무역 협정과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환율도 큰 폭으로 뛰고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GDP 기준 약 2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매년 GDP의 5.7% 내외에 달하는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합니다.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선불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면 전문가들은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거의 패전 국가가 전쟁 배상금 내는 거하고 비슷한 거다. 규모로 봐도 그 조언의 성격으로 봐도 그렇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대미 투자 대신 차라리 25% 관세를 감수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 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모든 국가에 25% 상호 관세를 일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GDP는 0.3에서 0.4%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약 7에서 9조 원인데 매년 지불해야 하는 대미 투자액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미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트럼프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등 변수가 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택하기 쉽지 않은 방안이란 지적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일본의 트럼프로 불리는 총리 유력 후보 다카이치가 외국인들이 사슴을 폭행한다고 주장했죠. 정치인들이 나서서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자 곳곳에서 관련 시위까지 열리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 정부는 해외 교류 사업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희의 특파원입니다. 일장기를 든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손엔 이민 반대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가 추진하는 아프리카 홈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겁니다. 일본 4개 지역과 아프리카 4개국이 자매결연처럼 교류를 하도록 한 건데 홈타운이란 이름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일본에 눌러앉도록 거주 비자를 준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면서 반대 시위가 불붙었습니다. 무더기 항의 전화와 이메일이 빗발치자 일본 국제협력기구는 해명 대신 그대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アフリカホームタウン構想についてはこれを撤回することにいたしました. 외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는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새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은 사슴을 언급하며 외국인 규제를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나라의 사슴공원에서 사슴을 발로 차거나 때리는 외국인이 있다는 겁니다. そんな奈良の鹿をですよ、足で蹴り上げるとんでもない人がいます。殴って、怖がらせる人がいます。外国から観光に来て、日本人が大切にしているものをわざと痛めつけようとする。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공원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의 사슴 괴롭힘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극우 정당이 의석수를 늘리고 총리 후보들마저 외국인 규제 공약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혐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애입니다.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 업체 대표는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데 재판부는 돈을 주고 합의했다고 해서 안전을 등한시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송혜수 기자입니다.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가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했더라도 감형 등 법적 책임이 줄거나 선처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재판부는 기업이 안전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하다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해 기업가가 선처를 받게 되는 선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합의해주면 도장 찍으면 사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면전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끝난 거 아닙니다.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책임을 전가하려 한 숨진 관리자 2명의 사망 경위와 발견 위치를 말하며 이들의 책임은 크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 대표 측은 1심 선고 이틀 만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순관 대표가 15년 선고받을 때 악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형을 받았을 때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족들 역시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JTBC 송희수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유망성 평가를 1인 기업 액트지오에 맡긴 게 이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를 한 근거였던 액트지오의 자료를 JTBC가 입수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추정치이지 경제성 평가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함께 작성한 문서입니다. 대왕고래 구조엔 50%의 확률로 9.5 TCF, 즉 9조 5천억 입방피트의 가스가 있어 석유로 환산하면 24억 배럴 정도가 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과거 동해가스전이 17년 동안 생산한 가스량이 0.23 TCF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대왕고래를 포함한 7개 유망 구조에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금색이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통계적 예측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추정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주식이나 이런 증권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뭔가 확인이 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액트지오 수치를 바탕으로 석유공사가 회의를 했을 때는 시추 전까지 언론에도 비밀로 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민주당에선 윤 전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정치적 발표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빈 깡통이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로 이것을 발표하게 된 그 경위와 또 과장된 발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 JTBC 유정화입니다. 4년 동안이나 법인세를 내지 못해 법인 자격이 사라진 액트지오와 왜 계약을 했는지 논란이 되자 산업부는 일단 앞에선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우려가 됐는지 뒤로는 세금을 써가며 로펌에 자문을 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자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한 거고 계약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법인격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없다는 해명과 달리 석유공사는 반년 뒤인 지난해 12월 초 대형 로펌 2곳에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액트지오에 입찰 자격을 준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뒤늦게 물은 겁니다. 당시 석유공사는 지명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발주기관이 선정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석유공사가 먼저 액트지오를 입찰 후보자로 정한 만큼 자격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던 겁니다. 석유공사는 로펌에 세금 체납 여부와 경영 상태 등을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지 자문을 구했는데 한 로펌은 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석유공사가 설명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액트지오의 세금 미납은 실수고 법인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었으니 계약 체결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유리한 해석을 해줬습니다. 형식만 경쟁 입찰이지 사실은 액트지오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나라고 의심이 되고요.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법률 자문 비용으로 총 1억 6,7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최근 4년 동안 가장 큰 금액입니다. 석유공사에 뒤늦게 법률 자문을 받은 이유를 물으니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개그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개그 콘서트의 개국 공신으로 후배들을 이끌었던 1호 개그맨 전유성 씨가 76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따르던 후배들은 천국에서도 웃길 궁리를 할 거라며 선배를 추모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몸 아플 때 챙겨 먹은 전복죽 한 그릇에서도 기어이 웃음을 찾아냅니다. 전복에 전생에 먼저 하냐? 전복에 전생에. 트럭 아니냐 인마 트럭. 신문에 나잖아 트럭이 전복됐다고. 1969년 우연히 TBC 방송작가가 됐다 이어진 코미디언의 삶에서 전유성 씨는 개그맨이라는 새 웃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극장쇼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TV로 진출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똑같은 걸 하되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이제 찾아낸 게 개그맨이라고. 가볍게 툭, 일상 속 당연함을 슬그머니 비틀어 허를 찌르는 유머는 모르는 길도 물어보기 바쁜 세상에 아는 길을 왜 물어봅니까? 아는 길은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소극장 무대를 방송에 펼쳐낸 개그 콘서트의 출발로도 이어졌습니다. 일상 속 잡담을 어떤 이야기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우리한테 위로도 준다고.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얘기들이 쓰잘데기 없는 데에서 나오는 건데. 자신은 연기는 못하고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이라며 국내 첫 코미디 전용 극장을 여는 등 후배 키우는 일에 평생 애썼고 웃음을 전하는 일이 웃음거리가 되는 걸 가장 싫어했습니다. 가끔씩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면 코미디 같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코미디라는 용어를 잘못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코미디라는 건 기본적으로 즐거움과 웃음을 줘야 되는데. 뒤에서 일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던 선배를 하늘로 떠나보낸 후배들은 그곳에서도 웃음을 궁리할 것 같다며 눈물 어린 작별을 전했습니다. 막상 내가 천국에 와보니까 말이 천국이지 엉성한 게 많아. 그래서 콘서트를 열려고 아마 천국에서도 또 그렇게 아이디어를 쓰시고 그러지 않을까. JTBC 강나현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의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며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으로 지금 맞대응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토론자를 제외하고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의장단입니다. 뭐 의원들이야 자리를 언제든지 비울 수 있지만 이 의장단은 밤을 새면서 끝날 때까지 본회의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한 명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 의장과 여야 몫의 부의장 2명, 그래서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사회를 보는 게 일반적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몫의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의장단인데 사회를 안 보겠다. 무슨 이유죠? 자, 어제였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 파괴에 나서고 있어서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라고 거부 선언을 한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여당에서는 당장 아니 국민의힘이 먼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서는 국민의힘 출신의 부의장이 밤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원식 의장과 이하경 부의장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피곤하겠네요. 그렇죠. 엄청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였죠. 필리버스터가 시작할 때부터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입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의 직무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실제로 주호영 부의장은 지난달 8월 달에 방송 3법 관련된 필리버스터 당시에도 사회를 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호영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 운영에 대한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자, 부의장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해외 순방 중인데 자, 매주 금요일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죠. 자, 오늘 보시면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서 긍정이 55%로 약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지난 8월 조국 전 대표 사면 논란 당시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인데 자, 여론조사 업체 측에서는 이 하락 이유에 대해서 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나 진실공방, 또 내란 재판부 변경 같은 여당 주도의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요약하면 민주당의 행보가 부각이 많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집권 초기는 대통령이 주도해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치기 때문에 이른바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도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관련 입법들을 자체적으로 주도하면서 자체 이슈가 계속 생산되다 보니까 자, 대통령에 대한 관심과 동력이 분산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당장 그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이 자, 대통령의 이슈가 법사위 블랙홀에 빠졌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와 대미 협상, 청년 같은 주요 이슈를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여당이 대응이나 대책을 하지 못하고 법사위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인사도 좀 비슷한 진단을 어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지금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너무 지금 사법부 압박이 거칠게 여론과 언론의 비판이 상당하잖아요. 힘을 빼는 것 아닌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 첫 유엔 총회 일정을 했고 이제 마치고 잠시 뒤에 귀국을 하는데 대통령실도 이런 보고를 하겠네요, 대통령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느 정부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면 관련 이슈들을 주목을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자, 반대로 이제 지난 정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른바 그 날리면 발언 논란이나 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빨리 나가봐라 저런 손짓들, 그러니까 자체 논란 때문에 해외 순방을 다녀와서도 지지율이 하락한 경우,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의 여야 갈등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슈 같은 국내 이슈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 여론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주목도가 좀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주 지지율 조사도 한번 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군에서 숨진
고 김도연 일병 사고를 추적한 JTBC의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훈련 도중 크게 다친 김 일병은 지휘관들이 119 신고를 미루고 구조 헬기를 돌려보내는 사이 골든타임을 놓쳐 숨졌습니다. 심사진은 시간이 지나 잊힐 뻔한 사고의 내막을 끈질기게 쫓은 JTBC의 보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난 봄 소백산맥 너머에 최악의 산불이 덮쳤을 때 호남에선 구호기금과 나눔 연대의 상징인 5.18 주먹밥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으며 현장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들은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 몇 달 전 공항 참사로 고통을 받을 때 영남에선 구호기금을 전하고 합동분향소를 세웠습니다. 의료와 무료급식을 도왔고 조기를 개항하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전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마음이 전달돼 위로와 희망이 되길. 지역을 떠나 큰 위기 앞에서 시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민 정신과 대비되는 무신경하고 몰상식하며 너무나 낡은 이 한마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